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1%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보다 0.86%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5,2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전일보다 1% 상승한 18,54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2달 연속 강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25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8만 명을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 6월 무역 적자가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8.7% 증가한 445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소비재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0.3% 떨어진 배럴당 41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5%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인데요. 고용지표 호조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역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쌍끌이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2010선에 안착을 했고 종가는 2017포인트였는데요. 영국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를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였습니다. 엔터주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인 경제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오늘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글로벌 이슈 정리해보고 국내장 분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국내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의 마켓 리더는 LIG투자증권의 김관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2개월 연속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 결과가 어땠는지부터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지수가 최고점을 돌파해줬고요. 다우도 앞전에 최고점을 경신해준 이후에 좀 흔들렸지만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반등의 원인은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입니다. 고용지표 개선으로 주가 상승세는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한 28만 개였는데 예상치보다 높은 29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고요. 이것이 일단 호재로 작용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용지표가 호전되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대두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호재 작용하면서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들이 한 2.5%대 이상의 강세 패턴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 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금리 인상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9월의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12%에서 18%대로 높아졌고요. 12월 인상 가능성도 전월은 34%였는데 39%대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50%를 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직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현 주가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투자분들도 알다시피 시청자분들도 아다시피 단기적으로 지금은 악재도 시장이 먹히지 않고요. 또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호재는 더욱더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표가 좋아진다면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 정도는 높아졌지만 확실시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유럽 증시가 3주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영국 중앙은행이 예상을 뛰어넘는 통 큰 경기 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 같은 영국의 통 큰 경기 부양책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유럽 증시도 영란은행의 부양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0.5에서 0.25로 인하를 단행했고요. 또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도 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엔 추가적인 시장의 자금 공급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600억 파운드 정도의 국채 매입에 대한 양적 완화를 보여준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1000억 파운드 정도의 시중은행보다 싸게 단 대출을 해준다는 이런 부분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영국도 블랙시트 이후에 선제적인 금융시장의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회사 참여입 등의 결정은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좀 예상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대폭적으로 단행하면서 결국에는 영국이 이어질 경제성장률의 둔화라든지 또 블랙시트에 대한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표들은 좋지 않습니다. 산업생산도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정규직 규모가 2009년 경기 침체 이후 최고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또 추가 금리 인하 시사도 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자금 투입은 유럽 증시에 대한 상승을 좀 더 이끌어 가능성이 높고 또 선제적인 조치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블랙시트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 증시도 고점들을 돌파해주고 있고 유럽 증시도 강세 패턴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시장의 자금 투입을 통해서 또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면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경기에 대한 흐름들은 정부 주도하에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 부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주가 패턴을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주에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전망과 함께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지난주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앞전에는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중국 증시를 거의 보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왜냐면 시장에서 중국 지표들도 아직까지 임팩트 있게 다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의 경기 흐름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고요. 내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12일에는 광공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의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 대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도 시장에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고 또 유럽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가 좋지 않아졌을 때 중국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는 중국도 결국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국가발전위원회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통화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에서 이 문구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일단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한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중국도 결국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표가 좋지 않아지면 역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표가 좋지 않은데 흔들릴 때마다 부양책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점에서 받쳐주는 수준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증시가 부양책을 한다 해서 급등을 갈 수 있느냐? 아직은 그건 아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세적으로 물려있는 경기 부분과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물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단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좀 더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국내 증시는 중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국내 증시 전망 좀 해주십시오.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저점에서 매수해도 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거친 박스권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의 주도 업종들도 이런 제약이나 바이오, 화장품들이 아니라 반도체, 조선, 시장에서 굵직한 금융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는 앞전에 최고치를 돌파했고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도 최고치를 돌파한 만큼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에도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좀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를 불러오는 그런 모습을 갖춰놓고 있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이런 개별성 종목군이 아니라 반도체나 금융, 대형성 종목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앞전에 매매하셨다면은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들 또 화장품, 중국 관련주들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업종인지 체크하시고 또 시장을 이끌어주는 업종에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주를 중심해서 시장을 보는 그대로 일단 하락한다고 저점 매수하지 마시고요. 결국 시장을 이끌어주는 업종이 나타난다면 그 업종의 주도주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시장 기준을 좀 상승 기준으로 보시고 종목들도 개별성 종목보다는 대형성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주요 이벤트들이 있다면 정리 부탁드릴게요. 글로벌 이벤트는 크게는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오늘 수출입 지표를 발표하고요. 또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8월 12일에 2분기 GDP를 발표하는데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갖고 체크할 것은 여전히 11일에 우리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는 만기도 있지만 금통위도 있습니다. 이번에 금통위가 관심이 가느냐면은 이 앞전에 블랙시트 이후에 우리도 결국 추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또 우리도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과 그리고 금리 인하를 더 함께 나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결국 시장에 상당히 큰 활력소를 줄 수 있고 또 주가가 상승 기조에 놓인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시너지 작용을 보인다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금통위를 좀 체크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증시도 저점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장세라는 걸 판단하시면서 시청자분들도 너무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매매 패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있을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어떤 코멘트가 달릴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주요 뉴스들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엔터주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급락세를 연출했었는데요.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엔터주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글로벌 주요국들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이슈 리더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특히 코스닥 지수의 하락세를 이끌었던 것이 엔터주들의 급락세였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경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부터 여쭤볼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사드 배치 관련된 어떤 반환 감정 조금 좀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정부 중심의 어떤 정부 지도 형식의 한류 컨텐츠에 대한 방영 내지는 각종 이제 모임 내지는 각종 이벤트 제재 움직임들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전반적인 이제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는 관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상승 기조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어떤 분위기 고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애플 컴퓨터에서 실질적으로 애플 뮤직의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주들 그리고 음원주들에 대한 다소간의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들 일단은 당분간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전총국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드라마 방영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선상 비자 부분도 지난 4일이었죠. 기존 7일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났었다라는 점.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보복 내지는 제재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국산 분유에 대한 어떤 움직임 그리고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들 전반적으로 엔터주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들에 대한 일단 경계령이 좀 내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요,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죠. 낙폭과대에 따른 움직임 일단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이 부분이 과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복 내지는 제재 움직임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금 현재 차원에서는 정부조차도 지금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밖에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 공격적인 어떤 해결책이나 공격적인 방향 제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막연한 어떤 낙폭 과대에 따른 접근은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들 일단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입장 좀 취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엔터주 음원주들 당분간은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글로벌 주요국들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들려왔었던 조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뉴스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냉영 강판에 대한 최고 반덤핑 관세 최고 61% 부과했다라는 그런 움직임 그런 모습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것. 이미 미국 같은 경우 삼성전자,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드럼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111%를 지난 7월 20일 날 이미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었고요. 7월 21일에는 냉연에 대해서 65%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결정이 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이었죠. 열연에 대해서 61%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결국은 포스코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리고 주요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일단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G2의 어떤 그 보복 내지는 G2의 자국의 어떤 그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금융위기 이전과 금융위기 이후 상황들이 상당 부분 글로벌 무역 경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그 체제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하나씩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융위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자체를 자유무역 쪽에서 자유무역을 상대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나왔었다라면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서서히 자국 내 경제를 보호하는 그러면서 자국 내 어떤 그 노동력의 흡수, 그러면서 이제 그 고용률의 회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조업체의 제조 생산 시설의 자국 내 유치 부분,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무역 부분에서의 상당 부분 보호무역 쪽으로 지금 현재 그 방향이 기울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계를 봤더니요,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소 움직임, 반덤핑 관련된 무역 제소가 20건이나 달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불과 중점적으로 일단 뭐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신흥국조차도 지금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총 20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3건, EU가 1건, 그다음에 신흥국이 16건에 달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 생각을 해 보면서요. 전체적으로 철강 업종이 가장 많았습니다. 15건이고요. 화학이 2건, 제지가 1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본다라면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포스코의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 일단 그 중국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업종 내 구조조정의 선순환 고리,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포스코,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상당 기간 보여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호무역과 관련된 어떤 그 우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포스코 주가를 조금은 좀 하락 쪽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압력을 좀 행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무조건적인 공격적인 어떤 그 접근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그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시장은 큰 그림에서 본다면 그 소재 쪽도 물론 관심 영역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IT와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크게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조정,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IT와 반도체 중심 쪽으로 이미 그 뭐 상당 부분 상승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 지난주 156만 1,000원 마감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PER이 13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점. 13배 수준이다라면 일단 뭐 그다지 높은 부분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것. 아울러서요, 더 나아가서 홍채 인식이라는 갤럭시 S7 노트에 대한 출시,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3분기 이후부터 반도체 업황이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가격의 회복 내지는 개선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IT 업종이 당분간 시장 일단 주도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면서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쪽에 대한 그런 관심,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긍정적인 어떤 그 수익률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을 들을 텐데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주간 증시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는 그다지 큰 어떤 그 실적 발표나 뭐 이런 부분 없죠. 그 오늘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제 그 무역 수지가 이제 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전반적인 이제 그 고용 관련된 부분들 얘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일에는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상황들 일단 본다라면 이번 주 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2050을 박스권 상단으로 한 어떤 그 박스권 돌파 트라이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하방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지난 주말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부분 일단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미국과 G2의 경기와 우리나라의 경기 일단은 지금 동조화 현상 쪽으로 좀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당분간 조금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은요. 지금 통화정책의 대부분 이제 한계 봉착이 되었다라는 점.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그런 과정. 재정정책에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시장의 주요 쟁점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경제 지표의 핵심은 결국은 국제 유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 유가가 지난 주말 올랐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40달러를 일시적으로 붕괴했다가 42달러 올랐다가 다시 41달러 80센트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단 국제 유가 방향성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다. 변동성이 여전히 있는 과정 중이다.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주가 우리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부분은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 박스권을 탈피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 하에서요. 국제유가의 움직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저평가주하고요. IT 업종, 그다음에 소재 업종하고요. 금융 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 2020포인트 박스권 돌파 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월요일의 이슈 리더는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2017포인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째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요. 2,503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990억 원, 기관은 72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1,27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44억 원, 287억 원 주식을 팔면서 코스닥 지수는 696포인트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소 내에서 전일자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낙폭이 큰데요. 낙폭 과대를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NC소프트, 또 네이버가 2% 올랐었는데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네요. 하나테크인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기록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KCC와 현대중공업, 지난 금요일에 5% 급등 나왔었죠. 삼성물산, SK하이닉스까지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서울반도체, 메디톡스, 원익홀딩스, 테스, CJ5쇼핑 순으로 주식을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AP시스템, 테라세미콘, 옵트론텍, 원익홀딩스까지. 원익홀딩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예, 전일장 수급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KCC가 눈에 보이는데요. 최근 기간 2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나타났습니다. 2분기 매출이 여전히 좋았고요. 시장에서는 외면해 왔지만 작년 2분기 이후에 매분기 서프라이즈입니다. 순영업 외 비용이 평소 분기보다 커졌는데 이는 그간 자주 발생했던 지분 매각 차익이나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6%로 이번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용 파악이 약간 어렵긴 한데요. 원재료 할애 효과가 지속되는 와중에 작년 상반기 악영향을 미쳤던 도료 평균 판매 단가 인하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건자재 출하가 늘면서 고정비 절감 효과가 커졌다 볼 수 있겠고요. 단열재와 석고보드, 유리 등 수익성 좋은 독과점적 품목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공장 확장 이전으로 무기질 단열재와 유리 공장 생산력
용량이 늘어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또한 미치고 있고요. 또한 작년 2분기에는 약 100억 원 이상의 지급 수수료, 즉 엘리어 소송 대응의 비용이 판관비로 지출된 반면 이번에는 일회성 이슈가 없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분가치 훼손을 이야기했던 삼성물산과 현대중공업도 최근 실적 정상화 기조를 보이면서 영업 가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타업주와 비교하면 KC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프라이즈 주요 요인이 높은 비주택 건자재, 즉 단열재와 석고보드 유리의 높은 비중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기업설비 투자, 즉 작년 발주된 S51과 삼성전자 평택단지, 그리고 내년 착공할 현대차, GBC 등의 증가, 그리고 재정정책이 장기간 비주택 건자재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비주택 건자재의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습니다. KCC의 PBR은 0.7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에 현재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삼성물산의 지분가치를 감안한 수정 PER은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CC 분석해 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거래소 받고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볼까요? 수급 특징주 봐주십시오. 네, 최근에 우상향 지속하고 있는 테스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OLED 관련된 빅사이클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장비주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3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3D 낸드의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로서 향후 3D 낸드 투자 확대 시기에 실적 증가폭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향후 3D 낸드 투자 확대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낸드 시장은 서버 수요 증가 및 HDD 대체로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에 있고요. 이에 대해서 공급업체 증가와 그리고 3D 낸드라는 신기술 침투로 공급 측면에서 빅사이클을 경험할 전망입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 전략을 보면 고성장 수요가 나타나고 기술 격차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아주 공격적인 캐파 대응으로 MS 상승을 추구해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외 후발업체들도 3D 낸드 캐파를 증설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전 세계 3D 낸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D 낸드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으면서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비 37.7% 증가한 1,38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164% 증가한 251억 원 정도로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방 업체들의 3D 낸드 발주 상황에 따라서 올해 실적이 추정치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매출액이 2,095억 원, 영업이익이 441억 원 정도로 올해 대비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3D 낸드가 2D 낸드 원가를 역전할 시기이기 때문에 2D 낸드 캐파가 3D 낸드로 본격 전환될 시기이기 때문에 3D 낸드 특화 장비를 공급하는 동사에게는 향후 2, 3년간 관련된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3D 낸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으로 갖고 있는 테스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요,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의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을 통해서 국내 증시 오늘 어떤 흐름 움직임 보일지 짚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정윤성 소장과 최동기 이사와 함께 발빠르게 시황 분석하고 오늘장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바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